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왕이었고 학자였으며 개혁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호칭 이전에 그는 한 여인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군주가 한 여인의 죽음 앞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왕의 붓이 후궁의 묘지명을 써내려가는 일은 조선 500년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붓끝에서 흘러나온 한 문장이 오늘까지 전해집니다. 나는 너를 잃고 나서야 네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았다. 이것은 왕의 고백입니다. 제왕의 언어가 아니라 한 인간의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백의 주인공들, 정조와 의빈성 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권력과 사랑, 비극과 그리움이 교차하는 그 자리로 1752년 조선의 궁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훗날 역사의 정조로 기록됩니다. 영조 임금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아들. 태어난 순간부터 그의 운명은 결코 평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조가 11살이 되던 해인 1762년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건 중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 갇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뒤주란 쌀을 보관하는 나무 괴짝입니다. 왕의 아들이 왕세자가 그 좁고 어두운 나무 상자 안에 갇혀 여드레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명령을 내린 이는 다름 아닌 할아버지 영조였습니다. 어린 정조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동안 아들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무게였는지 우리는 온전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무게가 정조라는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정조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이자 동시에 그를 단단하게 단련시킨 연단의 불꽃이었습니다. 이후 정조는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학문에 매진하고 처신을 가다듬으며 언제나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왕실의 정치는 냉혹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약점이 될 수 있었고 그를 견제하는 세력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조선의 군주가 되기 위한 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1776년 정조는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식 첫날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고 전해집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혈통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에 대한 공개적 애도이자 자신을 둘러싼 정치 세력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동시에 자신이 어떤 군주가 될 것인지를 천명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즉위 후 정조는 놀라운 속도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하여 학문과 인재를 육성하고 탕평책을 강화하여 붕당 정치의 폐해를 줄이려 했습니다.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는 대역사를 이루어냈으며 문체반정을 통해 사상과 문화의 방향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정조는 뛰어난 학자 군주였습니다. 직접 수많은 저술을 남겼고 신하들과 학문적 토론을 즐겼으며 어떤 분야에서도 얕은 지식으로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정조가 이끈 시대를 조선 후기 최고의 문예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학이 꽃피고 서화가 융성하며 새로운 사상이 숨쉬던 시대, 그 한복판에 정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찬란한 군주의 내면에는 언제나 아버지를 잃은 아이의 슬픔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슬픔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했던 사람이 바로 의빈성 씨였다는 것을, 정조라는 인간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가 의빈성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1753년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조보다 한 살 어린 그 아이는 창녕성 씨 가문이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창녕성 씨라는 이름이 말해주는 것과 달리 그녀의 집안은 번성한 양반가가 아니었습니다. 미천한 가문 출신의 그녀는 어린 나이에 궁녀로 입궁하게 됩니다. 궁녀의 삶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린 소녀가 궁궐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 아이는 이미 평범한 삶의 가능성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궁녀는 왕실의 여인으로서 혼인을 할 수 없었고
바깥 세상과의 연결은 극히 제한되었습니다. 넓고 화려해 보이는 궁궐이지만 궁녀에게 그 공간은 때로 아름다운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성씨는 그 공간 안에서 자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자료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녀는 궁 안에서 정조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시점의 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정조가 왕위에 오른 이후 그녀에 대한 총애가 본격화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조의 후궁이 된 성씨는 처음 소용이라는 자코를 받았습니다. 소용은 종이품의 내명부 직위입니다. 조선 왕실의 후궁 제도에서 자코의 등급은 곧 왕의 총애와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씨의 자코는 머지않아 소위로 오릅니다. 소위는 종이품보다 한 단계 높은 정이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의빈이라는 최고의 자코에 이릅니다. 비는 내명부 최고 등급인 정일품에 해당하는 지위입니다. 소용에서 소위로, 소위에서 의빈으로. 이 상승의 여정은 단순히 지위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조의 마음이 그녀를 향해 깊어지고 또 깊어졌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의빈이라는 이름에서 의는 마땅하다, 알맞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왕이 직접 내린 이 이름 속에 정조가 그녀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의빈 성씨의 성품에 대해 제공된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천한 가문의 궁녀가 정조라는 걸출한 군주의 깊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정조가 그녀의 죽음 앞에서 전례 없는 방식으로 애도를 표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단순히 외모나 처세술로만 총애를 받은 인물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뛰어난 학자이자 강직한 군주였던 정조가 오랜 시간 곁에 두고 사랑한 사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의빈 성씨라는 여인의 무게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궁녀로 태어나 의빈이 되었고 왕의 아이를 낳았으며 왕의 눈물을 받았고 왕의 붓으로 기억된 여인이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감정보다 사건을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언제 처음 눈을 마주쳤는지, 어떤 계절에 마음이 기울었는지, 어떤 말로 서로를 불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그 감정의 온도를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남겨진 사실들을 통해서 정조는 즉위 후 의빈 성씨를 각별히 총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궁에 대한 애정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에게 후궁은 제도적으로 허용된 존재였고 왕실의 혈통을 잇기 위한 정치적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조와 의빈 성씨의 관계는 그 제도적 틀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군주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고 정적들의 감시 속에서 자라났으며 즉위 후에도 정치적 긴장 속에서 늘 자신을 절제해야 했던 사람. 그런 그가 의빈 성씨 앞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니, 달랐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바로 의빈 묘지명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직접 후궁의 묘지명을 쓴다는 것. 이 전례 없는 행위 자체가 생전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각별한 무언가가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언합니다. 살아생전의 사랑이 깊지 않았다면 죽음 앞에서 그토록 특별한 형태의 애도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조가 의빈 성씨를 총애한 데에는 여러 맥락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복잡한 왕실에서 정비와의 관계, 신하들과의 관계, 모든 것이 정치적 의미를 띠는 환경 속에서 의빈 성씨는 정조에게 그 무엇과도 다른 공간이었을지 모릅니다. 학자 군주로서 늘 자신을 채찍질했던 정조가 잠시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의빈 성씨의 곁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자코의 변천 또한 이 사랑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소용에서 소위로, 소위에서 의빈으로 오르는 과정은 단순히 아이를 낳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왕실에서 후궁의 위상은 왕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었고 정조가 그녀를 최고의 자리인 빈의 위치에 올린 것은 그만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또한 1782년 한 아이의 탄생으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정조와 의빈 성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문유세자. 그 아이의 탄생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정조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왕위 계승자의 탄생이었고, 의빈 성씨에게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 행복이 오래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782년 조선 왕실에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정조와 의빈 성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오랫동안 후사를 기다려온 정조에게 이 아이의 탄생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는 곧 원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원자란 왕의 맏아들, 즉 왕위를 이을 첫 번째 후보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이 책봉은 아이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었고, 나아가 의빈 성씨의 위상을 왕실 안에서 확고히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성씨, 미천한 가문의 궁녀로 입궁했던 그 여인이 이제 조선의 다음 왕이 될 아이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정조는 이 아들에게 깊은 애정을 쏟았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뒤주 속에서 잃어야 했던 정조에게 아들이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였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가져보지 못했던 왕은 자신의 아들에게만큼은 다른 아버지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추측이지만 충분히 근거 있는 추측입니다. 그리고 문유세자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 아이는 정조에게 단순히 왕위를 이을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비극을 딛고 일어선 자신의 삶이 마침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도세자의 한이 서린 왕실에서 정조의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 왕이 된다면 그것은 정조가 아버지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786년 그 모든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문유세자가 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5살. 이제 막말을 또렷이하고 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야 할 나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호련히 사라진 것입니다. 정조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았던 정조가 이제는 아들을 잃는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조선의 군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문유세자의 죽음 앞에서 정조는 왕이기 이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유세자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해 1786년에 의빈 성씨마저 정조의 곁을 떠났습니다. 같은 해에 아들과 어머니를 모두 잃은 것입니다. 그해 1786년은 정조의 생애에서 가장 어두운 해였을 것입니다. 1786년 의빈 성씨는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둘째 아이 출산 후의 합병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딸 하나를 잃은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이를 낳다가 혹은 낳은 직후에 의빈 성씨 본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34. 지금의 기준으로도 당시의 기준으로도 결코 늙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갑작스럽고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이미 아들을 잃어 무너진 정조의 마음에 또 다른 균열을 냈습니다. 의빈 성씨의 죽음 앞에서 정조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그가 직접 쓴 묘지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국왕이 직접 후궁의 묘지명을 쓴다는 것은 조선 역사에서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정조의 반응이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으니 글로 남긴 것이고 신하에게 맡길 수 없으니 자신이 직접 쓴 것입니다. 같은 해에 아들과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모두 잃은 정조. 그해 이후 정조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남긴 글들과 이후의 행적들 속에서 그 슬픔의 깊이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1786년은 정조에게 생의 어느 지점에서 찾아오는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의 해였습니다. 묘지명이란 무엇입니까? 죽은 이의 생애와 인품을 돌이나 금속판에 새겨 무덤에 함께 묻는 글입니다. 중국과 조선의 오랜 관습으로 주로 당대의 문장가나 고관이 써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더욱이 후궁을 위해 왕이 직접 붓을 든다는 것은 조선 500년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조는 썼습니다. 의빈 성씨를 위해 자신이 직접 붓을 들어 의빈묘지명을 작성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조가 의빈 성씨를 얼마나 각별히 여겼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묘지명의 내용은 그 각별함을 더욱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묘지명에는 그녀에 대한 사랑과 슬픔,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 문효세자에 대한 그리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정조는 이 글에서 왕의 언어가 아니라 한 인간의 언어로 말합니다. 격식을 갖춘 제왕의 문장이 아니라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슬픔의 언어로.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잃고 나서야 네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았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우리는 정조가 왕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게 됩니다. 이것은 왕의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은 평범하고도 보편적인 인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20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지난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정조는 이 묘지명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단순히 죽은 이를 기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는 신하에게 글을 맡겼을 것입니다. 뛰어난 문장가들이 그의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썼습니다. 그것은 이 슬픔이 다른 사람의 언어로는 담길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녀의 모습, 자신만이 기억하는 그녀와의 시간, 자신만이 느끼는 그 상실의 무게를 다른 누군가에게 대신 표현하도록 맡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묘지명에는 아들 문효세자에 대한 그리움도 담겨 있습니다.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난 아들과 어머니. 정조는 이 글을 쓰면서 아마도 두 사람을 동시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의빈 성씨가 있는 곳에 문효세자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것이라는 증명할 수 없지만 위안이 되는 상상. 그런 감정들이 이 글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묘지명을 쓴다는 행위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기억을 돌에 새기는 행위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권력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잊어도 이 돌이 남아있는 한 그녀의 이름과 그녀에 대한 사랑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정조는 묘지명을 통해 의빈 성씨를 역사 속에 영원히 새겨 넣었습니다. 왕이 붓을 들어 후궁의 묘지명을 썼다는 이 전례 없는 사실은 조선시대 왕실 기록의 맥락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애도를 넘어서 의빈 성씨라는 인물의 역사적 위상을 왕 스스로가 공인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단지 왕의 여러 후궁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정조가 직접 붓을 든 그 순간 의빈 성씨는 조선 역사에서 특별한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조의 저술 능력은 당대에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뛰어난 학자 군주로서 수많은 글을 남긴 정조가 그 모든 글 중에서도 의빈묘지명을 썼다는 것은 그가 그 글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아부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줍니다. 그것은 그의 글 중에서 가장 학술적인 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인간적인 글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왕답지 않은, 그러나 가장 정조다운 글. 정조와 의빈 성씨의 이야기는 조선 역사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요? 조선은 유교적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왕은 감정보다 도리를 앞세워야 했고 후궁은 왕을 섬기는 존재로 정의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적인 것이었고 공적인 기록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엄격한 질서 안에서 정조와 의빈 성씨의 이야기는 이례적입니다. 왕이 후궁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공식적인 문서인 묘지명에 담았다는 것. 그것은 조선적 맥락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이야기는 매우 인간적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도 사랑하고 잃고 슬퍼한다는 것. 군주라는 이름 뒤에도 한 사람의 인간이 살고 있다는 것. 정조와 의빈 성씨의 이야기는 그 보편적인 진실을 조선의 궁궐이라는 무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후대의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방영된 MBC 드라마 이사는 정조와 의빈성 씨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이서진이 정조를, 한지민이 의빈성 씨를 연기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에 창작적 상상을 더한 작품이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가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울림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소설과 역사 에세이 등 다수의 작품들이 이 이야기를 다루어왔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끌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이야기가 단순한 궁중 로맨스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극이 있고 상실이 있고 그 상실을 기억하려는 한 인간의 절절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정조는 의빈성 씨를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돌에 새겨 영원히 남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조와 의빈성 씨.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조선의 역사 안에 깊이 새겨진 인간의 기록입니다. 화려한 왕조의 연대기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른 감정의 기록.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조는 1800년 48배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빈성 씨가 떠난 지 14해가 지난 뒤였습니다. 그 14해 동안 정조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가 남긴 묘지명의 한 문장이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옵니다. 나는 너를 잃고 나서야 네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았다. 이것은 왕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200수십 년이 지난 오늘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정조와 의빈성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역사적 지식만이 아닙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을, 오늘 이 순간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라는 조용한 일깨움입니다. 그것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도 살아 숨쉬는 이유입니다.